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는 위기 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위기 때 더 가난해진다. 이게 그냥 뻔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에 자산을 팔지만 부자는 오히려 자산을 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금을 잃지만 부자는 현금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은 위기 때 반드시 빛나는 자산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다른 선택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신뢰해온 최후의 안전 자산이자 불안한 시대가 올 때마다 빛을 발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도 심지어 고대 이집트에서도 화폐는 변했고 나라 이름은 사라졌지만 금만큼은 그대로 가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금은 늘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금의 진짜 힘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전 세계를 덮친 석유 파동을 기억해 봅시다. 기름값은 치솟고 물가는 매년 2자릿수로 오르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절 현금은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어갔습니다. 은행의 예금에도 물가가 훨씬 빨리 뛰니까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달랐습니다. 당시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시작해서 10년 사이에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즉,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은 가난해졌고 금을 들고 있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도 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국민들이 가정집 서랍에서 금반지, 목걸이, 돌반지까지 꺼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장면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만큼 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탱할 정도의 신뢰 자산이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원화 예금만 갖고 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금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만큼 위기에서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가격 상승만이 아닙니다. 금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내 손에 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완전히 빈손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에 금반지 하나, 돌반지 하나만 있어도 괜히 든든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금의 힘입니다. 위기 때 가난한 사람은 현금을 붙잡고 있다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 지켜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미 금으로 일부 자산을 바꿔두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줄입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금값은 오르고 그때 생긴 여유 자산으로 헐값에 쏟아진 주식과 부동산을 또다시 사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전에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나는 자산은 금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산. 현금은 잃어도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금만큼은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위기 때 웃었고 모르고 지나친 사람은 가난해졌습니다. 부자는 금으로 방어했고 가난한 사람은 금을 몰라서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은 달러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화 바로 미국 달러를 찾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 금융, 원자재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이자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7년 원달러 환율이 불과 몇 달 사이에 800원대에서 18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8천만 원 예금이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돈으로 위기 전에는 1만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위기 후에는 같은 돈으로 4,400달러밖에 못 샀습니다. 눈뜨고도 돈이 녹아내린 겁니다. 하지만 달러 예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달러 자산은 환율이 오르는 순간 원화 가치가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1만 달러 예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위기 전에는 800만 원이던 돈이 위기 후엔 1,800만 원이 된 셈이죠. 그 차이 하나로 어떤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기 때 급매로 나온 아파트와 땅을 사들였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자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로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미국 달러는 강세로 치솟았고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위기에서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 거인들도 위기 한가운데서 달러 유동성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로 무너진 기업 주식을 사들여 위기 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손실을 감당 못하고 주식을 던졌는데 부자들은 달러라는 방패로 기회를 잡은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해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달러는 단기간 강세를 보였고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주식은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니 이중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꼭 달러일까요?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미국을 믿습니다. 미국 국채를 믿고 미국 달러를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은 웃습니다. 달러는 위기의 순간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위기 때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원화만 안전하다, 은행 예금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원화는 급격히 약해지고 생활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예금을 깨고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 자산을 줄여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일부 자산을 달러로 분산해 둡니다.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그 달러를 현금처럼 써서 헐값에 나온 자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원화만 믿었고 부자는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건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우산 없는 사람은 비를 맞고 흠뻑 젖지만 우산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롭게 걸어갑니다. 위기 때 달러가 바로 그 우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위기 때 빛나는 자산은 달러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 위기 때 절반을 잃었지만 달러를 준비한 사람은 2배를 벌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위기를 겪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는 달러로 방패를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은 달러를 몰라서 잃었습니다. 부와 빈곤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자산은 국채, 특히 미국처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먼저 국채라는 게 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N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하고 발행하는 게 바로 국채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쓰는 채권, 나라가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주잖아요? 국채는 은행 대신 나라가 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보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을 찍을 수 있는 나라이고 기본 신뢰도가 세계 1위니까요. 자, 그럼 왜 국채가 위기 때 빛나야요? 안전성.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립니다. 가격 상승. 위기 상황이 오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이미 발행된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국채를 들고 있던 사람은 손실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유동성.
국채는 세계 어디서나 바로 팔 수 있어서 위기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주식은 반토막, 부동산은 폭락, 모든 자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국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안전한 자산을 찾자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렸고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즉, 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40% 손실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국채로 10에서 20%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던 부자들은 이 국채를 담아두면서 폭락장에서 우량 주식을 헐값에 분할 매수했습니다. 위기가 끝나자 국채로 버티고 주식으로 크게 먹은 거죠. 국채를 갖고 있는 건 마치 튼튼한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은 집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지만 방공호에 들어간 사람은 바람이 그치길 차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 국채는 자산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때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선택의 차이가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공포에 못 이겨 팔아버립니다. 현금을 못 모아뒀으니 반등할 때 다시 들어갈 힘도 없습니다. 결국 손해만 보고 나옵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미리 국채와 현금을 일부 챙겨둡니다. 위기가 오면 국채가 올라 손실을 완충하고 반등이 시작되면 국채 일부를 줄여 우량 주식과 자산을 사들입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가난한 사람은 팔아서 손실 확정, 부자는 버티고 나중에 산다. 이 선택의 차이가 결국 불을 더 크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기 때 빛나는 자산은 국채입니다. 국채는 단순히 이자만 받는 종이가 아니라 위기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공호이고 반등이 왔을 때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 자금의 발판입니다. 부자는 국채로 위기를 버텼고 가난한 사람은 국채를 몰라서 손실을 키웠습니다. 결국 위기 속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은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선택했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는 어떤 국면에 있을까요?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규모가 줄어듭니다. 둘째, 실업률 상승.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셋째, 소비 위축.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넷째, 투자 감소. 기업들이 공장 설비 투자를 미룹니다. 다섯째, 주식 및 부동산 약세. 자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보이면 이미 리세션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제 경제를 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 글로벌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 이는 수십 년 중 최저 수준입니다. IMF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불안한 회복이라고 경고했죠.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매우 근접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불안과 침체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 수준,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상반기엔 0.3%에 그쳤고 하반기에도 1%를 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일부 품목에서만 버티고 내수는 소비 위축으로 한겨울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미 침체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국제 경제는 둔화 국면, 아직은 리세션 직전 단계. 한국 경제는 이미 불황형 저성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위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불황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반등기에 무엇으로 기회를 잡을 것인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자니까 불경기에 저평가된 주식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말 부자만 불경기를 이용해 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일반 소시민은 불경기를 이용해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불경기를 이용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부자가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은 현금이라도 준비하라. 현금은 기회의 티켓. 불황이 오면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주식, 부동산, 금까지 모두 한때는 세일가로 내려옵니다. 이때 현금을 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졌을 때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싸게 사들였고 몇 년 뒤 가격이 회복되자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조금씩 현금을 모아두면 그 현금이 위기 때 인생의 티켓이 됩니다. 2. 공포에 팔지 말고 분할 매수로 모아라. 불황기 가장 큰 실수는 공포에 못 이겨 자산을 파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떨어질까봐 두려움에 먼저 팔아버리죠. 하지만 그 순간 손실은 확정되고 다시 오르는 기회를 놓칩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분할로 조금씩 우량 자산을 모아갑니다. 주식이 반값이 됐을 때 꾸준히 사들인 사람은 불과 몇 년 뒤 2배, 3배의 수익을 거둡니다. 적은 돈이라도 원칙을 세우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도 불황이 끝난 후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식과 정보에 투자하라. 돈보다 큰 차이는 선택. 같은 위기를 겪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국 선택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뉴스만 보고 불안에 휩싸여 움직이고 부자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은 주식을 팔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애플,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확신으로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뒤 그 선택 하나가 억 단위의 자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불황기야말로 지식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원칙을 세운 사람만이 작은 돈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황 속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현금이라도 준비해 기회의 티켓을 마련하고, 둘째, 공포에 팔지 말고 분할 매수로 우량 자산을 모으며, 셋째, 지식과 정보를 무기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불황은 가진 자만의 기회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 원칙을 지킨 자에게는 오히려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인생의 세일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금, 달러, 국채는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은 건 돈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불황은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인생의 세일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포의 자산을 팔며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현금, 분할 매수, 지식이라는 무기를 들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드릴 확실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응원합니다.